안녕하세요. 예, 우리 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 문제. 제일 위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분야별로 따졌을 때는 뭐 골고루 출제가 되었었죠. 특히 2편 정책론에서, 그래서 3편 조직론에서 4문제씩 나와서 제일 많이 출제되었고요. 나머지는 뭐 골고루 2문제 또는 3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시험치로 갔다 왔을 텐데 좀 문제가 쉬웠죠, 그죠? 쉬웠습니다. 좀 빨리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좀 쉽게 출제됐다 하더라도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 중에 또 시간이 쫓기고 하다 보면은 정답을 고르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확인해서 다음 시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1번. 자,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출제의 특징이 문제가 짤막하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가 싫었던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문제를 저렇게 짤막짤막하게 오자. 안 그래도 좀 행정을 좀 그렇게 내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더 그랬습니다. 그지? 보통 어떨 때는 문제는 막 이렇게 문제 자체에 설명이 쭉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지? 그냥 뭐에 단점으로 맞는 거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짝딱 아주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그랬을 때. 자,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신공공관리론. NPM 아시죠, 여러분들? NPM은 정부 기능 중에서 민간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넘겨주고, 그런 힘든 것들은 뭐 민간 기법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라서, 그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정치, 행정, 이원론의 관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머지는 1번, 2번, 3번은 다 큰 정부. 큰 정부 가능성이 있죠. 1번,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책적 이론론. 이러면 정부가 커지죠. 큰 정부. 그 다음에 2번,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 여러분들, 뉴딜 정책. 정부 적극적인 강조하니까 정부가 커집니다. 최근에도 뭐, 여러분들 경제상이 아주 힘들어서 뉴딜 정책을 얘기하던데, 대통령이. 그럼 정부가 뭘 많이 하겠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역시 큰 정부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번 너무 쉽습니다. 이번에 제일 쉬운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 구조. 합쳐놓은 거 뭐? 매트릭스. 정답은 3번. 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하다, 저 문제는 진짜로. 우리는 그 특징과 장단점까지 다 공부했었는데, 그지? 그 다음에 3번. 지방재정을 세입 항목 중에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자, 일단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원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자주재원이 있고,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주재원에 지방세 수입이 있고, 지방세. 지금 현재 11개 있죠. 나눠집니다. 보통세가 많죠. 보통세가 여러분들 9개. 그리고 목적세가 2개 있습니다. 이 목적세 이름을 잘 기억하라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들, 그냥 구분한 문제 나왔습니다.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죠. 꼭 기억합니다.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 세금 외에 세외 수입 있죠. 그죠? 세외 수입. 세금 외,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이번 문제 나와 있는 재산 임대 또는 재산 매각 수입, 그지? 재산 매각, 팔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이런 수입도 여기 세금 외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세금 아니니까, 알 수 있죠? 그거 말고 의존재원은, 자, 스스로 거두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죠. 자,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존재원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주재원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는 재산 임대 수입이 뭐 세외 수입 중 하나입니다. 세외 수입 중, 뭐 세외 수입 중 하나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세외 수입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든지. 1번 지방교부세 의존재원. 3번 조정교부금.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 자, 알죠? 자, 3번에 있는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주는 거죠. 주는 건데, 기초단체 입장에 봤을 때 스스로 거둔 게 아니죠.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그리고 4번 국고보조금 대표적인 의존재원.
그렇죠? 정답 2번. 그럼 이제 표도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피평정자한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 법원 오류가 뭔가? 어느 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떨 거라는 것은 뭐죠? 편견입니다. 그지? 편견. 자, 그 학교 출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그 학교 나왔기 때문에 어떨 거라는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쉽습니다. 그죠? 선입견 또는 다른 말로 편견 또는 다른 말로 뭐 고정관념. 근데 사실은 문제 이번에는 선입견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말이 있죠. 그죠? 뭐라 그래요? 유형화, 그지? 또는 상동적 오차,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더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자, 뭐, 1번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유형화. 유형화의 착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상동적 오차라고도 합니다.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안 같을 수도 있는데, 그지? 그래서 어떤 집단 출신이니까 또는 소속이는 어떨까라는 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정답 1번. 그 다음 5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죠. 자,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들렸죠? 형평성 아니고 효율성 또는 능률성. 자원 배분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은 따질 수 없어서 한계가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원이 최적 배분되어 있는 상태, 파레토 최적 상태입니다. 효율성이나 능률성만 따집니다. 형평성은 따질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과정설,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2번. 롤스는 사회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하면, 표현하면 제1의 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1의 원리가 뭐였죠? 동등한 자유. 자유, 그지? 우리 순서를 이렇게 외웠었죠? 자유. 그 다음 2원리 중에 기회균등. 그 다음에 차등조정. 그래서 자기차라고 외웠었습니다. 자유가 바로 1의 원리죠. 자유, 기회균등, 차등조정. 그 다음 4번. 건대의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렇죠?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중에 최적수를 선택하는 것. 합리성입니다. 맞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6번.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인데 페로 기술 유형론이 있죠. 여러분들. 자, 예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양성이 높다 그랬고, 예외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다양성이 낮다 그랬죠. 그리고, 자, 문제 발생했을 때 분석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나눴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칸에 일상적 기술,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일상적, 또는 정형적 기술입니다. 루틴화된 기술이죠. 예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다양성이 낮고, 혹시라도 예외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분석해서 그런 거죠. 쉬운 기술입니다. 일상적 기술. 그 반대의 경우, 오른쪽 밑에 칸에 여러분들, 비일상적 기술이 있죠. 넌 루틴 안 돼 있는 거. 다양성이 높아서 여러분들 얘가 많이 발생하고, 얘가 발생했을 때 뭐 분석하기 힘든 거, 그런 거죠. 항공, 우주산업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칸에 장인 기술이 있죠. 어느 한 분야의 종사에 오래 종사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장인, 그래서 몸으로 체득한 기술. 근데 이거를 영어로 크래프트라 그러는데, 크래프트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를 기계적 기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같은 겁니다. 기계적 기술이라고도 하고 장인 기술이라고도 하고. 다 낮은 거죠. 다양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 자, 다 높은 거. 다양성도 높고, 그리고 분석 가능성 높은 거. 뭐, 공학적 기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정확히 알면 좋긴 한데 이거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지? 정답은 2번. 2번에 비정형화된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인데 부하들에 대한 상사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좁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일상적이니까 저는 특별한 일이라서 저런 일을 하는 부하들은 많이 데리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솔 범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단순하고 그지? 어렵지 않은 일이 업무일 때 뭐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지? 여러분들 단순한 일이면 자 뭐 그런 일들은 그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지가 알아서 대부분 할 것이고 그런 부하들은 많이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반대이면은 여러분들 부하 수가 많아지면 곤란하다. 그지? 나머지 1번 정형화된 기술은 공식성, 그리고 직관성이 높은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그렇겠죠? 바로 기계적 구조가 맞다. 그 말입니다. 정형화된 기술에서는. 그 다음에 3번 공학적 기술은 문제 분석 가능성이 뭐 높다. 얘가 많이 발생하지만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바로 그렇잖아요. 4번 기계적 기술, 다른 말로 장인 기술입니다. 장인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구조와 부합한다. 분석 가능성이 낮아서. 그지? 분석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에 지방 분권 추진 원칙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뭐 쉽습니다. 박스 안에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보한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가까운 정보,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뭐 기술단체, 그 다음에 광역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보충성의 원칙. 정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도 볼까요? 박사의 두 번째,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놔둬라 그 말이죠. 특히 세 번째,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상급 지방정부나 아니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럼 놔둬라. 보충성의 원칙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디귿, 리얼은 맞고 기억력은 틀렸는데 우리 상향적, 하향적 복잡하게 공부했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이런 접근이 있죠. 집행에서 고전적, 방향으로 말하면 하향적 접근이죠. 엘모어는 이거를 전방향적 접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방향적 접근. 이거는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될 거라는 예측이죠. 예측. 그래서 정책 집행. 집행의 예측. 환경 변화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환경 변화 심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현장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현대적, 상향적 접근이죠.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책 집행의 기술 내지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지금 하향식 접근을 물어봤습니다. 위에서 정해준 주대로 하라는 거, 디귿, 리얼이 맞다 그랬는데 디귿, 하위직보다 뭐 고위직이 주도한다. 위에서 한다. 하향적. 맞죠? 리얼.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위에서. 하향적. 맞죠? 나머지 기업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 맞춘다. 상향적 접근이죠. 현장에. 그럼 니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상향적. 정답은 4번이겠죠?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런데.
우리 시험 치자마자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던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감독관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아직 행작은 보지도 못했고 막힌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행작 풀기 시작해서 다 풀고 막힌도 다 끝내고 그냥 냈다. 그리고 1분 남았다. 그지? 그러니까 보통 10분 남았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다른 과목은 그때부터 풀기 힘들죠. 힘든데 행작은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번처럼 나오면 더 빨리 5분 안에 풀 수도 있지. 그지? 어떤 학생은 3분 만에 풀었다 그러던데. 뭐 금방 쭉 해가지고 한 개 틀리고 뭐 다 맞고 이렇게. 하여튼 유난히 이번에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중에는 그게 공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던데 나는 어렵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어려웠어? 아니야? 자, 9번 조직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정답은 3번. 3번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한테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의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엔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한 사람한테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 보고하라는 겁니다. 명령받으면 하라는 거지. 그지? 기다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보고해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 그지?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 보고하라는 거. 그죠? 마치 군대에서 직속 상관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맞죠? 여러분 분업의 원리, 분업. 나누는 거, 이런 가능한 한 세분화해야 된다. 자세히 나누라는 거, 분업. 1번 통솔 범위의 원리, 한 명의 상관이 여러분들 감독한 부하의 수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관은 통정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거. 통솔 범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조정의 원리,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아무리 분업을 잘하고 계층이 잘 갖춰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흩어진 노력 활동들이 통일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조정의 원리. 그 다음 10번 자 직업공무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거와 똑같은 문제가 작년 2019년 국무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국무원 시험에 여러분들 우진 봤어? 그 문제 봤어? 국무원 시험에. 자,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자,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평생을 즉 전생애를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이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분 보장이 특히나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이론이나 제도 중에서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직업공무원제 확립 방안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꼭 기억할 게 있죠. 네, 근데 폐쇄형의 충원. 개방형 말고 폐쇄형의 충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가주의를 채택합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죠. 일반 행정가주의. 그리고 계급제적 공직분류, 시기분리제 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를 위해서? 신분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신분 보장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또는 극복하는 거지. 그 방안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물어본 겁니다. 틀리는 거. 그러면 너무 신분 보장 철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걸 완화시키면 되겠네. 그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차례차례 보면요. 개방형 인사제도. 개방을 통해서 너무 폐쇄형이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뭐 개방이 좀 활용하자. 그 말이죠. 중간에 좀 누가 새로 들어오고,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2번 계약제 이임용제도. 저게 어쩌면 1번에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계약제를 통해서 뭐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 근무하다 또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급 정년제 도입.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급에서 몇 년 안에 승진 못하면 뭐 그만두도록 하는, 좀 내보내는 그런 걸 활용하자는 거지. 4번 정책 중립의 강화 아니 완화,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별로 직업근무 단점 보완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데 정권 바뀌는 상관없이 직업근무 계속 근무하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정책 실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정체성을 가미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하면 정책 중립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자 11번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 했습니다. 박스 안에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맥나마라에 의해서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저것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맥나마라 그리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 계획에 공감한 존슨 대통령이 1915년에 연방정부에 도입했다. 여러분들, 자 특별히 국방부에서 도입한 이유가 있었죠. 자, 국방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군대 조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조직은, 그리고 군은 나눠져 있는데, 우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전 수행한다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통합성이 중요하죠. 통합성.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그지? 여러분들. 통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예산제도 뭐, PPBS, 즉, 계획 예산이었습니다. 계획 예산. 각 부처별이 아니라 정책별로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는 거 계획 예산이고, 계획 예산이니까 강조한 기능은 뭐, 계획 기능, 다른 말로 기획 기능이겠지? 정답은 3번. 자료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도 너무 성의없게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보통 문제가 짧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짧으면서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맞추고, 시간도 뭐 아주 절약할 수 있었고, 그죠? 그런 식인데. 근데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방직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국가직도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해가지고 또 방심할까봐. 그래서 완전 망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자, 지방직이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직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 항상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심하지 않을 거죠, 그죠? 자, 직위분리제, 직무를 3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이 이만큼 있을 때, 자, 수직적으로 종류 나누고, 그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직무평가해서 직무의 가치를 정하죠. 이렇게 수평적 자세히 나누는 게 특징입니다. 직위분류제. 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끝나면 나가라, 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단점을 물어봤습니다. 단점. 저기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뭐가 없다? 신축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 정답은 2번이죠.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또는 융통성 부족. 단점. 나머지는 그 반대인 계급제의 단점입니다. 계급제의 단점. 그지? 1번 행정 전문성 결여 계급제의 단점.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 직위분리는 뭐 전문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계급 간 차별이 심해지는 거 뭐 계급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 직무 경계 불명확성 계급제의 단점. 반대로 말하면 직위분리는 뭐 여러분들 경계가 뭐 명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13번. 13번에 행정통제 유형 중에서 외부 통제가 아닌 거, 즉 내부 통제인 거. 정답은 뭐 1번이죠. 우리 뭐 매번 했던 거. 1번 감사원의 직무감찰. 여러분들. 감사원은 직무감찰도 하고 회계검사도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원은 어디 소속이라서? 대통령 소속이라서 행정수반이죠. 대통령은 행정부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 행정수반인 대통령 소속이라서 뭐다? 내부 통제. 내부 통제에 해당된다. 그렇죠? 내부인지 외부인지 나누는 기준은 행정부인가 아닌가 그거기 때문에, 그지? 알죠? 여러분들. 가끔 사무실에서, 밑에 사무실에서 행정 문제 풀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대. 저번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풀어가지고 뭐 7주 맞고 그러던데. 지금 끝나고 나서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화장 풀어봐. 풀어가지고 90점 맞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번에 그러더만은 무슨 행정 문제 풀어봤는데 누구 70점, 누구 75점이라면서 왜 풀어봤는데 그냥 심심해서. 이번에 엄청 지워서 거의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국정감사, 의회는 행정부 밖에, 외부 통제. 3번,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심사, 법원 행정부 밖에 있죠. 외부 통제. 4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행정부 밖에, 외부 통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시설 준공한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그 B라고 적으면 되죠. 빌더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설 소유권은 정부 이전 동그라미, 이전 T 적죠. T 트랜스퍼 한 대신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 임차 사용 임차 동그라미 리스 L 적어놓죠.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임차 사용에서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 정답은 2번이죠. BTL. 딱 저렇게 그 말에 해당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BTL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민자 유치 방식 중에 BTL, 임대형 민자 사업. 자, 정부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 그랬을 때 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합니다. 빌더 하죠. 빌더. 그리고 짓자마자 T 트랜스퍼죠. 여러분들 넘겨줍니다. 정부의 소유권 이전. 언제? 짓자마자 바로 T가 바로 나오면 준공시에 바로 넘겨주는 것이고, T가 끝에 가 있으면 BLT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넘겨주는 거죠. 나중에 돈 다 벌고 나서. 자, 이전 트랜스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정부가 말하기를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을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사용 수익 권한을 주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자기들 그 사업 운영하면 BTO가 되고, 그럼 임대하자. 정부에 임대하고, 여러분들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면 BTL이 되죠. 임대하고 임대료 받는다, 여러분들 리스 L이죠. 그럼 BTL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시설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랬죠. 정부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나 요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로 BTL,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그냥 그 개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부 내용이나 장단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공부했지만, 그 다음 15번 정체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했습니다. 인과관계. 여러분들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죠? 먼저 X, Y 그러면 X가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지. 결과가 먼저 발생하면 안 되고 시간적 선행성. 그 다음에 X가 변화하면 Y도 변화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X는 변화했는데 Y는 변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X가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Y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두 가지. X가 먼저 발생했고 X가 변화하니까 Y도 변화하더라 그러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자, 우연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제3의 변수 이런 거 예컨대 Z라는 제3의 변수는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도 나와 있죠. 뒤에 넘기보시면 인과성 추론 3요소가 있습니다. 원인 변수의 선행성, 2번 공동변화, 3번 제3의 변수의 부재. 그렇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 4번에 니은 틱에서 맞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차례차례 보면 기억,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된다. 바뀌었죠, 그죠? 목표 달성이 먼저 나타나면 안 되고 수단이 먼저 나타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정책 수단 실현이 정책 목표 달성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겠죠? 자, 바뀌었고, 그 다음 니은.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즉, 다른 거 있으면 안 된다. 제3의 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정책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 정도도 뭐 변해야 된다. 공동 변화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16번. 비용 편익 분석도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편익을 분석하는 건데,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판단한다 또는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판단한다 그러면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성이나 뭐 형평성, 대응성 이런 거 따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거나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런 사업들이 쭉 있겠죠. 이랬을 때 각각의 사업들에 투입되는 비용과 나오는 편익이 다 다르겠죠. 자, 비용을 많이 투입했는데 편익이 조금 발생하는 이런 사업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비슷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어떤 사업 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가 그걸 분석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답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나오는 편익도 다 금액으로 화폐 가치로 나타냅니다. 그지? 여러분들 화폐 가치로 평가하죠. 화폐 가치로 즉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편익도 마찬가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질이 다른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측정 단위가 다 똑같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자,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있다. 그죠? 예. 측정 단위가 다 같으니까 금액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편익도 다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성질이 다른 사업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나머지 맞습니다. 2번. 정책 대안을
비용과 편익을 모두 그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책정한다고 나와 있네. 화폐 가치로. 그죠? 그리고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아시죠? 이런 사업들이 쭉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아침에 투입되는 거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입되고 또 발생하는 편익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알아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미래에 투입되는 비용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할인한다 그러고, 그때 적용되는 비율이 할인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율 적용시켜서 할인해 놓은 게 뭐고? 현재 가치고. 현재 가치를 바꿔서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4번.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즉, 편익이 더 크면 순 현재 가치는 뭐? 0보다 크게 됩니다. 알죠, 여러분들? 자, 순 현재 가치, 즉, NPV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의 현재 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 이런 거니까. 그지?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편익이 더 크면 이건 0보다 크겠지, 0보다. 똑같으면 0이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정책 결정 모형도 많은데 아주 이것도 쉽게 출제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차례차례 보면 기업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한다. 저렇게 나눈 것은 알죠? 혼합 모형. 그지? 자, 기억은 여러분들 혼합 모형 내용입니다. 또는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도 하죠. 배치원의 모형.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적용하고 세부적 결정에는 여러분들 점정 모형 적용하자는 혼합 모형이죠. 만족 모형이 아니고. 니은. 자, 점정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함으로 보수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현실을 긍정하고 약간씩 바꾸는 거라서 보수적이다. 맞습니다. 즉,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알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기억하라 그랬죠? 문해, 선참. 외우라 그랬습니다. 저것만 따로 오시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4가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얼. 자,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 활용은 최적 모형의 특징이다. 틀렸죠? 갈등의 준해결도 표준 운영 절차 활용도 어디 나온다? 회사 모형에. 그지? 회사 모형의 내용이고 특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8번. 자,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조세 지출은 세제상 혜택이죠. 그죠?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 조세 지출은 세금 제도 세제상의 혜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세 감면이 대표적이죠. 세금 안 받거나 깎아주는 거. 근데 누구한테 얼마나 안 받고 깎아줬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예산제도가 조세 지출 예산제도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조세 지출, 즉 조세 감면의 내역을 밝히는 예산제도, 밝혀주는 예산제도 바로 조세 지출 예산제도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세금 안 받고 깎아줬는지 밝히라는 거죠. 정답은 4번.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 방법을 볼 수 없다? 아니, 있다. 대표적이죠, 비과세.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세 감면은 세법 규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법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비과세 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소득공제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 안 받거나 깎아주는 거, 바로 조세 감면, 조세 지출입니다. 비과세 대표적입니다. 포함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 이렇게 부르는 거지. 특징 따져봤을 때 2번 예산 지출이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보통 그런 거죠. 근데 조세 지출은 세제상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 그죠? 직접 지출한 건 아닌데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줌으로써 지출한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처럼 직접 보조금에 대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조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보조금 준 건 아니지만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줌으로써 보조금 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숨겨진 보조금 또는 감추어진 보조금이라 그러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9번. 그나마 이게 조금 어렵지 않던가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혹시 그 티켓에 있는 anytime 저런 거 보니까 너무 반갑지 않던가요? 문제풀이 시간에 그치? 유비쿼터스 OCON이와 그러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때 뭐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지?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자, 19번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박스 안에 기업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바로 유비쿼터스 정부의 기술적 기반입니다. 그 밑에 표에 있죠, 그죠? 초기 전자정부 왼쪽 2거분먼트, 오른쪽에 자 전자정부 최종 목표로 하시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이 거분먼트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딱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니언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중요하죠. 지능적인 업무 수행과 지능적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줘라. 그리고 개개인 수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개인 중요하고 맞춤형 중요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 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주자. 유비쿼터스 정부이기도 하고 정부 3.0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부 3.0. 그리고 지금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y network, any 서비스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그와 관련해서 잠깐 그 밑에 해설에서 디귿에 보면 자 급속한 IT의 발달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을 가져왔는데 이 유비쿼터스 세상의 도래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접촉 또는 접속, 컨텐츠, 조용함는 OCON이화를 지향한다. 자, 여러분 국가직 시험에 OC가 뭔지 그리고 ON이가 뭔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 있죠. OC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접속 내지는 접촉, 커넥티비티, 컨텐츠, 조용함, 즉 캄, 이 다섯 가지 말합니다. 그리고 ON이는 다음 줄에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에서나, anywhere, any device, 어느 도구나, any 네트워크, 어느 망이나, any 서비스나 어떤 서비스 다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자, 저걸 정확히 보고 기억합니다. 뭔가 살짝 바꿀 수도 있으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20번. 자,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전부 다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이죠. 보니까. 디귿이 틀렸네, 그지? 디귿이 틀렸습니다. 차례차례 보면 기업. 자,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민원 행정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맞겠죠? 특히 니언 때문에 좀 헷갈리는 학생이 있었을 텐데, 니언.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사경제 주체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외로서 이렇게 돼 있죠. 잠깐, 뒤에 보시면. 박스 안 2번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하는데 뒤에 다만 행정기관 다음 줄 중간 행정기관 사법상 개업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다음 줄에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 다시 2번 첫째 주 제일 끝에 행정기관 다음에 가로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경제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말하고 있는데 예외에서 제외되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이 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에 가서 여러분들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없다 아니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송 제기하기 전에
보통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원부터 먼저 제기하죠. 그러잖아요. 그죠? 1차적인, 바로, 여러분, 1차적인 행정구제선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요. 이 정도로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다음 달에 있을 국가시험도 잘 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